자, 드디어 이어서 이제 고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옛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이제 살펴봤죠. 물론 발해도 중요한 나라죠. 우리가 한번 빨리 합시다. 발해 누구다? 이 사람이 바로 대조영입니다. 대조영. 대조영이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주로 다뤄지는 왕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무왕이죠, 무왕. 무왕은 그 당나라를 이제 공격을 했죠. 그 산둥반도. 그다음에 문왕은 오히려 이제 당나라와 친하게 지냅니다. 당나라와 그리고 그 밑에 아래 신라와 친선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사람이 이제 바로 문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때의 왕이 누구였다? 선왕이었다. 그 선왕 때 바로 무슨 성국이다? 해동 성국이다. 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게 이제 선왕입니다. 최대 영토를 확보했을 때가 이제 선왕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망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물음표가 되죠. 그래서 발해에 대한 기록은 정말로 너무 부족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누구한테 망하죠? 바로 거란한테 망합니다. 그게 나중에 살펴보면 어디 나옵니까? 마지막 왕이 이제 926년이죠. 그 대인선 때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왕 이름도 안 붙여주죠. 그냥 사람 이름만 이렇게 붙여주죠. 그만큼 좀 몰락은 초라했던 나라가 발해였다. 물론 이 발해가 망하고 나서 고려의 왕건이 그나마 포용 정책을 해주죠. 그래서 발해 유민 포용이라는 단어가 이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918년에 고려가 세워졌으니까. 그럼 이제 고려로 가봅시다. 고려 918년 누구다? 태조 왕건이다. 태조 왕건은 이제 누구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죠? 그렇죠. 바로 호족. 그 신라 말부터 지방에서 힘을 자랑하던 이 호족들이 안 도와줬다면 왕건은 왕이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왕건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누구를 잘 돌봐줬다? 바로 이제 호족들을 잘 돌봐주죠. 그래서 호족한테 뭘 해줍니까? 그죠? 혼인 정책이죠.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혼인. 그래서 부인이 몇 명이었다? 막 29명이다. 사실 뭐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호족들의 사위가 되어야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아주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 자기 성씨도 줘요. 성씨도 주고 또 본관이잖아요. 본관. 순천 박씨 이렇게 박씨 네가 저기 순천 다스려라 이렇게 지배권도 부여하는 그런 본관제라는 것도 실시한 게 바로 왕건이죠. 그렇지만 항상 호족들한테 잘해주면 이제 호족들이 기어오르죠. 그래서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제였죠? 사심관 제도와 뭐가 있었죠? 긴 제도가 있었죠. 그 제도를 줄여서 제라 합니다. 그래서 사심관제, 기인제를 통해서 호족들을 좀 그래도 긴장을 하게 하는 그런 또 밸런스를 유지한 왕이 왕건이었다. 그렇지만 왕건도 고생하다가 이제 삼국 통일하고 후삼국 통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놓고 우리 한국사 책에 등장하는 왕이 누굽니까? 혜종 정종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죠. 이 왕위 계승이 이제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물론 이 봐요. 광종도 태조의 왕이죠. 태조의 아들이죠. 아들이 이렇게 엄청 많아요. 뭐 욱 이렇게 있는데 뭐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여러 아들 중에 진짜 광종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광종이 그야말로 칼을 휘둘렀죠. 그래서 광종이 저기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 일로 뺄까요? 무슨 안검법이다? 노비 안검법이다.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이죠. 그리고 호족들을 또 제압하기 위한 또 제도가 바로 시험을 치는 과거제였다. 이런 사실들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노비안검법, 과거제. 과거제를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한 왕이 바로 고려 광종이었다.
왕권 강화 열심히 했다. 그리고 숙청, 호족 숙청 엄청 칼을 휘둘렀죠. 그죠? 이렇게 광종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룰 왕이 뭐 경종도 아니고 뭐 저기 6대 왕은 어디 있습니까? 6대 왕이 어디 있죠? 저만 안 보이나요? 성종이 있죠. 여기 바로 있었네요. 지금 새벽 2시가 다 돼가니까 정신이 좀 혼미해집니다. 그렇지만 달려가야죠. 성종도 우리 교과서에 아주 잘 나오죠.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 또는 이제 유학이라 하죠. 유교를 이제 통치 이념으로 삼자고 이제 건의를 했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최승로였죠. 그 최승로의 무슨 28조? 바로 시무 28조였습니다. 시무 20 조까지 적을까요? 시무 28조의 핵심 내용이 뭐였죠? 지방관을 파견하자. 그래서 저기 12목 지방관 파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는 스스로 그냥 개인적인 종교로 그냥 일상 속에서 믿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뭘로 다스리자? 유교로 다스리자라는 건의를 한 것이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 이제 학교도 만들죠. 그게 바로 국자감입니다. 국자감. 학교 최고의 학교도 만들고 아무튼 성종 때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막 이성육부 이런 지방 뭐 저기 중앙행정제도 이런 것도 성종 때 다 완성을 했다 해서 성종이다. 나중에 조선 때도 성종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할 왕이 뭐 현종 아무튼 성종이나 이 현종 때 이제 거란이 쳐들어오거든요. 거란 이 7대 왕 뭐 목종도 있지만 아무튼 6, 7, 8대 이 그러니까 한 11세기 들어가려고 할 때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거란. 그래서 뭐 서희도 나오고 강감찬도 나왔을 때가 바로 이 성종과 현종 사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란이 이때 쳐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왕이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여기 드디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인종이 나오네요. 우리 불쌍했던 인종.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한 인종. 왜 인종이 우리 머릿속에 있죠?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의 사위였습니까? 바로 이자겸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사위이자 외손자였죠. 정말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습니까? 그죠? 그 이자겸은 뭡니까? 문벌이죠, 문벌. 그러니까 문벌들이 득실득실 거렸을 때가 바로 12세기 초라는 겁니다. 12세기 초. 그러니까 12세기 초는 그야말로 문벌들이 득실득실 거릴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실 12세기 초에도 그 이민족들이 한번 또 쳐들어오거든요. 이제 거란족이 아니고 여진족이 사실 쳐들어옵니다. 여진족. 그래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이제 저기 쳐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이때 이 앞서 나온 예종 때 바로 윤관이 이때 또 활약하기도 하거든요. 윤관 동북구성 뭐 예종 때긴 한데 뭐 예종 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11세기 초부터 여진족과 싸웠는데 사실 이자겸 이때는 여진족이 너무 강력해져가지고 중국의 송나라 그리고 거란까지 멸망을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자겸은 금의 사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니까 이자겸은 죽죠. 이자겸이 죽고 또 한 차례 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묘청에 무슨 운동? 서경 천도 운동이죠. 그죠? 개경파와 서경파 간의 대립. 아무튼 문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고 있는 동안 그동안 무시당했던 누가 등장하더라. 바로 맞습니다. 바로 무신들이 드디어 나라를 뒤집습니다. 그게 바로 하필 언제냐? 이
1170년이거든요. 이 의종, 교과서에 의종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이 의종이 진짜 문벌들하고만 놀고 술 먹고, 그죠? 너무 무신들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의종이 무신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앉힌 왕이 명종입니다. 아무튼 1170년 바로 무슨 정변이다? 무신 정변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려 후기가 시작이 되는 그 분기점이 바로 1170년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해죠. 명종, 뭐 신종, 아무튼 이때 희종, 이때 다 이제 최씨 정권이 들어섭니다. 이 희종 때부터 이제 최씨 하거든요. 최충헌, 그 다음에 최우,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서 뭐 강종, 고종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저기 누가 쳐들어오냐면, 고종 하니까 조선 고종도 있지만 고려 고종도 있습니다. 몽골 침입이야. 몽골이 엄청 쳐들어옵니다. 그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이 고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완전 털리죠. 그 몽골 침입에 대비해서 저기 강화도로 천도를 하죠. 그나마 막아보겠다고. 그렇지만 정말 역부족이었죠. 이때가 그 최우였습니다. 최우. 결국 이 원종 때 들어서 무신 정권이 망합니다. 딱 그 100년 된 1270년에 다시 어디로 환도하냐? 개경 환도를 합니다. 무신 몰락. 그렇지만 무신 몰락을 끝까지 저지하고자 했던 그 무신들의 충성스러운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삼별초였습니다. 삼별초의 항쟁. 이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원종 뒤에 이제 고려의 왕호가 어떻게 바뀌죠? 그죠? 왜 충이죠? 이때부터 무슨 간섭기다? 바로 원 간섭기다. 원 간섭기니까 누가 설쳤을까요? 권문세족이 설쳤겠죠. 그리고 이렇게 먼조가 아니라 앞에 충땡왕 이렇게 원나라한테 충성이라고 이렇게 왕 호칭까지 간섭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성육부 체제 무너뜨리고 막 일부 사사 체제로 격화시키고 폐하를 전하로 깎고, 그렇죠? 정말 간섭이 심했죠. 몽골풍이 들어오고 고려양이 몽골에 가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원 간섭기 때, 그리고 정동 행성이 설치당해가지고 일본 원정 갈 때 우리나라 군대도 끌려가고, 그죠? 떼죽음 당하고, 그리고 그 정동 행성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고려 간섭하는 기구로 계속 존재를 했고,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 원 간섭기가 되겠습니다. 원 간섭기고요. 그러다가 이봐요. 중해, 중렬, 중선, 중수. 이때 보면 막 다시 왕에 쫓겨났다가 다시 왕이 되기도 하고, 저 개판입니다. 개판. 그죠? 콩가루 집안이죠. 서로 이렇게 자기 아들끼리 싸우거든요. 중해와. 참 웃긴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대학 가서 살펴보시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의 누가 나왔다? 공민왕이 나옵니다. 공민왕은 무슨 개혁이다? 반원 개혁을 했죠. 그죠? 반원 개혁 정치 아는 거 다 말해보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어디를 공격합니까? 쌍성 총관부 공격. 이게 아주 유명한 사실이죠. 쌍성 총관부 공격. 그죠? 그 다음에 정동 행성도 사실상 어떻게 했다? 없앴다 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저기 그 신원파 숙청 초반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자기가 사랑한 그 저기 아내가 죽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또 이제 한 번 더 신돈의 말을 듣고 대차게 개혁을 해본 게 바로 무슨 도감? 전민 변정 도감이겠죠. 그죠? 이거 설치해가지고 또 옛날 광종 때처럼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풀어주고, 땅도 고문세 쪽이 가지고 있던 땅 많이 풀어주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쳐들어오죠? 왜구가 쳐들어오죠. 왜구. 이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흔들흔들 거리다가 결국 암살당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한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죽고 이제 우왕입니다. 우왕, 창왕, 공양왕인데 이 우왕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바로 그 유명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는 것이죠. 쿠데타죠, 쿠데타. 쿠데타. 그래서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죠. 그래서 결국 끝내 온건파들을 다 숙청을 하고 급진파들의 세상이 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의 약 500년간의 역사 살펴봤습니다. 자, 태조, 광종, 그죠? 이렇게 이어진 모습들 봅시다. 끝.